뭐 정치를 왜 합니까? 저 정치는 사랑이 왜 웃으세요? 아니 우리 보수 정당이 늘 부족한 게 사랑이에요. 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을 모셔서 히어로인지 빌런인지 가늠해보는 시간 용자쇼입니다. 판단은 청취자의 몫이겠지만 전 이 자리에서 목숨 걸고 질문해보겠습니다. 저는 용자쇼 진행을 맡은 이용주입니다. 자, 오늘도 이 용기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의 용자는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자 이번 3차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계신 여의도 구시청년 김용태 후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태입니다. 저는 근데 여의도 2시 청년에 좀 더 정확하게 PM은 아니고 AM 2시. 2시가 AM이었어요? 술 먹고 늦게까지 이제 새벽에 항상 여의도에 있어서 AM 2시일 겁니다, 저는. AM 2시다. 그래요? 몸은 근데 지금 2PM인데. 그죠? 아니, 저 오늘 처음 뵀는데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화장을 또 잘생겼다. 진하게 하고 와가지고 메이크업을. 그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솔직히 좀 해명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이 뭐랄까 얼굴이 뭐 외모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도 국회의원 선거 나가거나 이러면 어머니분들이나 이제 아버지분들이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인사말로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너한테 어떻게 잘생겼다고 그러냐. 친구들도 좀 생겼나 보지? 친구들 그래도 젊은 층이니까. 그래요. 근데 조금 뛰어나긴 하네요. 외모가.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같이 제 친구들 꼭 보게 하겠습니다. 이거 쇼츠로 꼭 만들어주세요. 그래. 근데 뭐 부럽습니다. 뭐 능력도 있고 뭐 외모도 있고. 자, 이제 용자쇼를 시작할 텐데 저희 이제 용자의 룰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을 모시는 용자쇼인 만큼 곤란하거나 불편한 질문 있어도 답변해 주실 거죠? 노후하면 집에 가면. 노하면 바로 지금 여기서 녹화가 끝나요. 처음이야. 노는 여기서 끝나요. 예스. 네, 좋습니다. 노는 사실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안 그래도 이제 시작을 저희가 이제 2시 청년으로 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이제 출마를 하신 장해찬 이사장님께서 여의도 2시 청년의 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 전당대회 시작하기도 전부터 저격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는데 장해찬 후보 이제 사석에서 예찬이 형이라고 부르는데 왜 좀 친분이 있어요? 도대체 요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빌런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진짜 형 진짜 예찬이 형 진짜 한 5년 뒤 10년 뒤 형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 선배거든요. 그쵸. 제가 정치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형 진짜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래서 한번 가다듬고 마음을 다시 좀 이번 전당대회에 마음을 정리해가지고 좀 차분하게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하고 좀 침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연설을 듣다 보면 우쭐대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 이 진짜 느끼하고 막 너무 이 우쭐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주변에 후보분들이 이제 듣다가 다른 후보분들이 이제 이름 말씀할 수 없지만 다른 후보분들이 뭐야 저 반어법이야? 막 이런 식으로 듣다가 반어법까지 나왔다고? 근데 그 장해찬 그 이사장의 그 연설을 보면은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후보들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이준석 뒤나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 막 이렇게 막 디스하고. 선거 특히 이런 정치도 프레임이기 때문에 장해찬 후보가 하려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제가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이제 프레임을 짜가지고 본인의 득표에 유리하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후회할 거예요. 그 역사를 생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권력이라는 게 어쨌든 뭐 시간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임기 말이 오실 거고 또 다른 보수 정권에서 또 다른 정권이 재창출하기 위해서 할 건데 형 윤석열 대통령 기간에만 정치할 거야? 근데 또 모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정권이 5년 뒤면 끝난다고 하시는데 그걸 누가 알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수 정권이 30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좀 위험한 말씀. 잡혀가는 느낌인가? 그건 장해찬 후보께서 우리가 정치라는 게 가치를 대변하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상식이나 원칙을 대변해야 되는데 너무 권력이나 사람을 대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형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그 외에 스탠 잡스가 유명한 연설 중에 예전에 서예도 배워보고 인문학도 배워봤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점으로 다 연결돼서 선이 되더라라는 연설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온 길을 따라서 점을 계속 이어서 선도 이제
미래를 향해서 그려 나가라는 이제 연설을 했었는데 네. 형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 점은 폭망의 길. 끝이 보입니다. 너무 저점을 찍고 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어쨌거나 지금 답변이 두시 청년이다 아니다. 이거는 아직 답변이 안 나왔어요. 두시 청년 두시 청년이 일단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저도 이제 이걸 업으로 하다 보니까 네. 두시에 뭐 여의도에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다른 행사를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두시 청년을 의미하는 거라면 네. 두시 청년이죠. 근데 저는 네.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전문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전문직인 것처럼 맞죠. 이 정치라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꿈꿨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저 나름대로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정치를 배우는 거잖아요. 네. 선배 정치인들이 기자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국민 유권자분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백브리핑 과정도 보고 어떻게 호흡하고 소통하는지 다 봐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보고 저도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의 길을 가는 건데 그거를 마치 두시 청년이라고 막 폄훼하는 것처럼 말하면 이 정치업에 대한 본질에 대한 폄하이 아닌가. 저는 정치도 훈련되고 숙달된 분들이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아마 본인 정치는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평론을 이제 네, 주로 평론 많이 하다가 하셨으니까. 남이 떠드는 메시지를 주로 네. 평가하고 평론하는 위치에 있다가 본인이 이제 본인 메시지로 승부해야 되는 본인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잘 판단이 안 설 수도 있는데 뭐 두시 청년이라고 비판하는 건 평론가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생각되는데 네. 앞으로 자기 정치를 하실 분이면 그렇죠. 네. 정치인의 무슨 말씀이신지 업을 비판할 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의사도 사실은 2시에 자기 근무지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정치인이라면 2시에 당연히 여의도에 있어야 되는 게 그럼요. 맞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때 이 저격을 하시면서 엄카로 정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엄카 보여주세요. 갖고 제가 뭐 있으세요? 아빠 카드 쓰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치. 아빠예요? 엄마 이거? 농담이고 네. 제가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쓴 지가 벌써 대학생 초반 1학년 때? 이걸 안 쓴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뭐 이걸 제가 해명하는 것도 웃기고요. 해명은 하긴 해야죠. 왜냐면 저격이 들어왔으니까 방어는 한번 하긴 해야죠. 이걸 뭐 여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방어를 하겠습니까? 엄카 없다. 저만 같이 바보 되는 거죠. 엉카 안 쓴다 하면서 카카오 카드만 쓴다. 저만 바보 되는 길이고 뭐 글쎄요 뭐 여기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2020년 총선 나오셨잖아요. 예, 예. 낙선하셨지만은 그때 이제 광명을 출마를 하셨을 때 재산신고에서 20억 5,900만 원을 신고를 예. 하면서 그 당시에도 공격을 당했고 지금까지도 꼬리표가 쫓아다니고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올라서 농담이고 문정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담이고 네. 제가 이제 독립생계가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사세요? 사실 후보자 이것도 장해찬 후보나 다른 후보분들이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정치가 전문직이라는 오늘 약간 좀 선배 버스 너무 낸다. 이게 선거를 뛰어보면 신고를 하잖아요. 자살 네, 그렇죠, 신고를. 하죠. 그러면 제 본인에 대한 신고를 할 때도 있고 가족, 직계, 존속, 비속을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요. 의무고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 거부를 해도 되는데 저는 제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 떳떳하다고 생각되고 아버지 어머니랑 지금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재산을 같이 신고를 했어요. 공보물을 보면 제 재산 따로 나와 있고 아버지 어머니 재산이 이제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게 이게 잡혀가지고 이게 20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솔직한데? 근데 저는 진짜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게 네. 저희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여행 진짜 남들 갈 때 본인은 가고. 일하시고 해서 버신 그 돈으로 잠실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던 거고 네. 이걸 뭐 평생 벌써 몇십 년 갖고 계셨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파트 팔 것도 아니고 평생 가지고 갈 집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집을 샀고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그래요. 근데 네. 지역을 내려가거나 네. 이제 다른 여의도에 많은 분들이 제 재산이 20억인 줄 알고 막 물어봐요. 그렇죠. 제 재산은 한 5천만 원 정도. 그럼 궁금한 거는 후보님의 그 연역을 좀 따져보니까 장교로 이제 군대를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바로 이제 정치권에 도전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직업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군대 생활하고 이제 대학원 생활하고 랩실 생활하고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어떤 말씀하신 그런 일반 직업이나 이런 것을 가진 적은 없었죠. 알바는 해본 적이 있어요? 알바는 많이 봤죠. 편의점, 뭐 주차 알바, 호텔, 이 발렛 파킹 알바할 때 고백 받아본 적 있어요? 고백이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친구들이 듣고 왜 또? 또 비아냥거릴 것 같은데 네. 받아본 적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았어. 나라도 고백할 것 같은데. 이 말하면 또 제 친구들이 아니. 이거는 호감작이기 때문에 얘기해요. 무슨 뭐 에피소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카페 알바할 때 카페 이제 쪽지로 네. 연락처를 해서. 예. 그래서 연락해 왔어요? 근데 그때는 좀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답장만. 진짜 철벽남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한번 만나주지 좀. 용기를 냈는데. 진짜 이 방송을 제 보고. 방송을 제 친구들이 볼까봐 너무 불안한데요 지금. 친구가 중요해? 아니면은 뭐 5천만 유권자가 중요해? 유권자분들 지금. 중요하죠. 그러면은 호감작 하세요. 지금 좀 아쉽다 근데. 여자친구는 지금 있어요? 아니 지금 없습니다. 그래요? 좋은 소식이네요. 네. 제가 이것도 말하면 또 이건 편집해도 되는데 네. 제가 내가 저기 지금 보좌관님께서 햇살을 받으면서 이거 찍어야 돼. 햇살 받으면서 뭐 조폭이에요? 왜 그렇게 앉아있어? 뭐야 이거? 약간 무서웠어 지금. 최근에 헤어졌는데 헤어졌어요. 전당대회 출마하기 전에 네. 자꾸 누가 이제 소개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소개팅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편집해도 돼요. 근데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소개팅을 했는데 불과 한 2, 3주 전이잖아. 천하람 후보, 이기인 후보 이런 분들이 저한테 그냥 쌍욕을 그냥 막 박는 거예요. 너 제정신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가 됐다.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무슨 소개팅이냐. 근데 맞아. 아니 밥은 먹잖아요. 그럼 밥을 누구랑 먹냐는데 그 소개팅녀가 당원일 수도 있고 유권자일 수도 있고 그 정치를 왜 합니까? 저 정치는 사랑이 아니 우리 보수 정당이 늘 부족한 게 사랑이에요. 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인류애라든지 이런 사랑이 좀 부족한데 저는 보수 정당이 사랑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료, 선배, 후배를 사랑하고 좀 이런 감정적인 코칭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그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밥을 아닌데 밥 먹고 왔는데 천하람 후보가 정말 막 쌍욕을 귀에다 막 대고. 지금 너 집중해야지 왜 누가 연애하라 그랬어? 약간 이런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 저희 국민의힘을 홍보할 수도 있고 소개팅 나가서 그래서 국민의힘 정치인인 거 아니까 소개팅 나가서 잘 됐어요. 바쁘지 않아요. 바쁜데 그분한테도 양해를 구했고 더 전당대회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끝나고 연락드리겠다. 최고위원이 돼서 내가 그래도 생각은 좀 하는 사람입니다. 몰라. 근데 또 이 사람 몰래 사귀고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약간 지금 얘기 듣는데 남자 아이돌에 편집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거 절대 살려. 절대 지켜 이 부분 절대 지켜. 이게 하이라이트 오늘 대박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공감이 되는 게 보수에서 약간 좀 사랑이 부족했다. 이거는 좀 공감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왜 웃으시죠?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헌법 정신도 지키는 거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도 지키는 것이지 그 중심에는 저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후보님이랑 좀 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뭐냐면 이 사람 맑은 눈의 광인 같다라는 느낌이 좀 광인이요. 맑은 눈의 광인이야. 지금 소 같은 눈을 이렇게 말똥말똥 뜨면서 정치는 사랑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죠. 무섭네. 약간 무서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젊은 사람이 정치인이고 이런 걸 떠나서 연애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천하람 후보는 결혼을 하셨고 이기인 후보도 결혼했으니까 공감을 못 하는 거잖아, 형들이. 네. 천하람 후보 같이 유세에 다니다 보면 그때 지난주에 경북을 갔었거든요. 경북에 이제 유권자분들, 할머니분들이 아이고 저래가지고 저 여자친구나 있겠나. 어머니 여기 애가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너무하잖아. 그래요.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천하람 후보가 저희 용자쇼 나온 그 영상을 참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엄청 만족해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천하람 후보가 용자쇼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하길래 사실 오늘 출연을 제가 거절하려고 했어요. 왜요? 이만큼 웃길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개웃겨요. 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나왔는데 천하람 후보 계속 이동 중에 카니발 저희 같이 타고 가는데 계속 본인 용자쇼 틀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웃기다 보라고. 저는 뒤에서 자야 되는데 그래서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동 중에 계속 봐요? 계속 보는 거예요. 족작 봐보고 혼자 웃고 2부 더 웃길 거라고. 2부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2부 기대하라고. 들어가서 그 댓글 엄청 보고. 댓글도 보는 것 같아요. 낄낄 특유의 웃음이 있어요. 낄낄낄 거리면서 막 보면서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근데 이 영상 나가면은 후보님도 계속 보시게 될 것 같아요. 폭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 오늘 너무 재밌어. 사실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그동안 미디어에서 후보님을 뵀던 그 모습이 약간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되게 올바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청년 최고위원이죠. 그러니까 청년 최고위원까지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 위험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약간 오늘 이게 스무드하게 진행이 될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광인이야. 진짜로. 와. 칭찬으로. 이런 매력을 조금 더 발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은데? 이런 텐션. 좋습니다. 편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이거 절대 살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후보님의 정치 상황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치 발자취를 좀 돌아보면 약간 좀 꽃길인데 약간 사실은 그 꽃이 깨진 유리병 조각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예쁘긴 한데 유리병 조각이야. 왜냐하면 바른정당에서의 정치를 시작하셔서 주목받는 젊은 정치인으로 전국적인 이미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선거는 2번이나 낙방을 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마3중 옆에 마2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의 기준이 네. 보통 국회의원 선거를 네.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 지방선거가 한 번 떨어지고 국회의원 선거가 한 번 떨어졌기 때문에 네. 마 1중으로 좀 해주시죠. 마.5? 점오? 마.5 할까요? 1.5? 마 1.5? 마 1.5. 그래서 네, 2번이나 그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조금 타격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 제가 지방선거 떨어졌을 때는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꿈꿨고 당연히 제가 그 당시에 지방선거 때 좀 우쭐했었던 것도 있고 지금 장해찬 후보가 하는 것처럼 중앙 정치를 할 때 네. 저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었지 않았나 지금 돌아보면. 예. 그래서 되게 자신감 차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낙선을 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울어주시고 저보다 더 많이 울고 이런 걸 보면 멘탈이 굉장히 어지럽죠. 또 이게 지방선거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다 보니까 정말 아파트 한 동 그렇죠. 누가 살고 옆집 이렇게 네. 다 하다 보니까 바로 옆집 사람이 이제 유권자. 엘리베이터 타면 다 알아보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떨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소속 나갔는데 떨어졌어. 오! 이거잖아. 그러니까 나가기도 되게 죄송스럽고 또 어머니 아버지도 알아보시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죄송스럽고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선거가 그 광명으로 이제 전략공천을 네. 가게 돼서 그게 전략적이었던 건가? 그 당시에 이제 청년 벨트라고 해서 네. 경기도권에 우리 당의 험지라고 볼 수 있는 당선 가능성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벨트를 만들어서 이제 청년들 다 밀어넣었죠. 일단은 약간 총알바지 느낌인데? 전략공천인데 이제 청년을 챙기는 척하면서 밀어넣은 그런 공천인 거지. 그래서 전략공천인지. 그렇지. 전략적인.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근데 뭐 어쨌든 저는 네. 젊은 나이에 당에 되게 고마운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네. 공천 받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당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군인 멘탈이야, 그지? 군인들도 이게 우리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략적으로 너가 여기 가서 총알바지 해야 돼라고 해서 거기 이제 가게 되는 거지. 근데 진짜 공천 받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장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당인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일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꿈꿔왔고 앞으로 제가 긴 호흡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예. 그러면 저 어렸을 때 왜 정치를 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가 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길을 원칙을 이야기하는 길을 가게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정치권 선배분들 원내 네. 정치인 중에 한 300여 명 중에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회에서 검사, 장관, 교수, 엘리트들. 엘리트 역할을 예. 하다가 정치권에서 너 한번 정치해볼래? 라는 권유를 받고 이제 공천을 맞네. 받아서 왔고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이 좋은 걸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잖아요. 왜 정치하고 어떤 정치에 대한 방법 모르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하려면 공천을 받아야 되고 공천을 받으려면 당대표나 권력자한테 줄 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신 정치를 못하고 이제 권력에 줄 서는 정치들이 이어져 온 것 같아요. 누구 편할까 하는 정치만 남은 것 같다.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정치. 한 번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에서 특히 네. 우리 여당에서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이겨야 됩니다. 말씀하지만 네. 다 레토릭인 게 그분들이 저는 강원도나 이제 TK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상대적으로 예. 공천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요.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내년 총선에 이기려는 생각들이 있나. 그냥 한 번 더 공천 받아가지고 본인들 국회의원 한 번 더 4년 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역설적이게 당에서 정말 보수 정권 이기기 위해서 예. 내년 총선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 이대로 가면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 대부분 수도권에 있거나 아니면 원외 30대 정치인들 이런 분들 정말 말씀하는데 목숨이 걸려있는 사람들, 실제로. 대통령께서 정말 이 진정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자기 정치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그런 건지. 선동을 하는지, 누가 정말 진정성 있게 보수 정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지를 대통령께서 한번 이 유튜브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쇼에서 한 말이 있어서 대통령은 좀 이거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위험해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선거를 2번 이제 낙방을 했지만은 다시 일어서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회 결국엔 당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진짜 꽃길을 걷는구나, 아름다운 정치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형님으로 모시던 이준석 당대표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랑 사이가 막 엄청 틀어지더니 막 거기 최고 지도부가 막 다 사퇴를 하고 막 비대위가 막 발족되면서 청년 최고위원회에서 억지로 막 이렇게 쫓겨나듯이 나갔어요. 인생은 정말 선택이라는 말이 네. 찰나의 그 선택이 결정된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게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울산으로 갔을 때가 있어요. 작년 한 11월 말 12월. 네.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랑 제가 만났는데 네. 이 대표가 이제 부산을 가게 된 거예요. 첫 목적지로. 네. 근데 이제 공항을 가는 길에서 저한테 옷 사줄 테니까 갈래?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옷을? 네. 그래서 제가 막 라이프 프로그램 폴로 좋아하는데 폴로 사줄 거냐니까 위아래로 한번 사줄 테니까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따라가게 된 건데 가는 길에 부산 비행기에서 KBS에 포착돼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이해관 뭐 바로 옆에 서 있으니까. 마삼중 옆에 아까 뭐 맞죠 뭐. 맞죠 뭐. 그렇게 이제 가게 된 건데 물론 이제 뭐 가치를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청년 최고위원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꽃길 걸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정권을 되찾으면 맞아요. 대통령께서 장관 30, 40대 장관 얘기도 하셨고 맞아. 대통령실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지도부 생활을 하셨으니까 갈 수 있고 정말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당연히 이기심과 권력 욕심이 기반이 있지 않죠. 그렇죠. 당연히 권력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뭐 다른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이유는 미련이 엄청 많이 남아서일까요? 아니 뭐 아예 없진 않죠. 근데 아예 없진 않는데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왔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직을 번지고 네. 갈 때 이준석 대표 때문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준석 대표가 7월 초에 윤리위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주말이 있었고 그 사이에 7월 그 둘째 주인가 월요일 최고위원회 때 최고위원들 모여가지고 네. 만약에 정말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가 문제였으면 다 같이 사퇴를 연대 책임을 물어서 도의적 책임을 지자 네. 지도부가 하고 다 같이 사퇴를 던졌으면 던졌을 거예요. 네. 그때는 뭐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정치적 명분도 있었고 그렇죠. 네. 대표가 잘못을 그런 했으니까. 징계를 네. 받았으니까 네. 최고위원으로서 같이 사퇴를 하자라고 명분을 들이댔으면 저가 같이 사퇴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직무대행을 하는 걸로 네. 다 같이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걸 의총회 추인을 받아요. 사실상 직무대행 체제로 가자. 그때 잠시 논란이 나왔던 게 권한대행이냐 직무대행이냐 가지고도 막 최고위에서 예, 다뤘는데 이 대표가 6개월 뒤면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예. 6개월만 하면은 것이 직무대행이 맞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거리 시에 예. 못 돌아올 때는 권한대행인데 네. 이준석 대표가 다시 6개월 뒤에 돌아올 거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하고 추인을 받고 이제 갔는데 네. 그렇게 한 2주 가다가 네. 권성동 의원께서 이제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됐죠. 그 뒤로 갑자기 최고위원들 사퇴해야 된다고 막 네. 배현진 의원님 사퇴하신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죠. 줄사퇴가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갑자기 이준석 대표의 탓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비상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거라는 걸 전제를 했는데 정작 그 문자를 공개된 사람의 그 잘못 때문에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사실 그 최고위원 사퇴할 때 일단 배현진 의원께서 제 기억상 먼저 사퇴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 다음날 저희 또 최고위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네. 최고위원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비공개에서 네. 또 비공개 얘기했다고 또 뭘 다 지난 얘기 뭐 다 지난? 네. 도대체 대통령실 용산의 의지는 뭐냐 막 이거만 물어보는 거 서로 몰라요? 사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만 계속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그 네. 동료 최고위원분들께서 내가 또 용산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사퇴하는 게 맞다 그랬다가 아니라 그랬다가 그래서 하루 이틀 또 끌어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사퇴하고 나서 아마 하루 이틀 끌다가 나머지 분들 이제 사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마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누구의
어떤 그런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를 끌고 들어오는 거는 맞지 않다. 아, 그래서 결국엔 최고위원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 저한테도 이제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비대위원 추천하겠다. 그러면 근데 최고위원 하다가 사퇴하고 비대위원 들어가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일까? 너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림이 너무 구려. 아니면 이런 협박은 정치 계속 해야지. 여기서 너 끝이야? 끝이 아니면 지역구 옮겨야지. 좋은 데 가야지.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시고 협박. 김용태 의원만 나중에 송파 의원 한번 해야지. 뭐 이런 얘기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학교 다 나왔더만. 이런 얘기 있었죠. 알게 모르게. 근데 거기서 사퇴하고 제가 갈 사람이었으면 울산을 따라갔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울산 제가 뭐 때문에 갔다고 농담을 그랬지만 그렇게 안 갔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당시에 최고위원 자리를 쫓겨나듯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이번에는 청년 최고위원이 아니라 최고위원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퇴를 하셨던 분들이 다시 또 최고위원 자리에 좀 탐을 내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식적이지 못하라고 생각되죠. 적어도 본인들께서 사퇴해가지고 보궐선거와 형태로 치러진 전당대회라면 이번에 말고 다음번에 나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시 이번에 재출마하는 거는 저는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요? 그럼 배현진 의원은 상식적이다. 웃음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비교 대상을 놓고 보면 적어도 그분은 이번에 부끄러웠으니까 못 나오셨겠죠. 뭐 안 나오실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사퇴하시고 다시 출마하는 거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셨지 않았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공천 챙기겠다라는 거거든요. 내 정치하겠다. 내 공천 받겠다. 내 공천 받고. 최고위원이 되면 이번 지도부는 내년 국회의원 공천 지도부이기 때문에 관리형 지도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최고위에 들어와서 내 공천 챙기겠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보님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요? 환경 전문가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까지는 아니에요. 전문가죠. 박사 하셨어요? 박사까지는 제가 아직 못 끝냈고요. 석사만 끝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학부는 환경공학이었고 석사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공학의 에너지 그럼 완전 진짜 미래지향적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의제잖아요. 사실 지금 이 순간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의제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정치권에서 관심 없는 기업들은 막 ESG 하고 막 난리던데 기업들은 이제 그걸 안 하면 돈이 안 되다 보니 투자를 못 받다 보니 가는 것이고 국회는 뭐 그런 거 없나 봐요. 이게 지평선 이론에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평선 이론이 뭐예요? 멀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정말 지구가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부족 사태라든지 에너지 안보 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전 인류의 목숨이 지금 중요한 하나의 문제인데 2050년까지 보기엔 아직 멀었다는 거죠. 앞으로 30년, 20년 뒤에 이런 비전이나 이런 안보 위기 상황을 국회에서는 표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잘 안 하죠. 그리고 또 공유지의 비극도 있어요.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60대 정치인분들은 20, 30년 뒤면은 후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개념을. 그렇죠. 사실 지금 70대, 60대 그분들은 알바노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지구 죽든 말든 알바노? 난 20년 뒤에 지구 없는데? 20년 뒤에 계실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실 수도 있어요.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일각에서는 그런 후보님을 두고 녹색 보수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거창하게 이름 붙여주셔서 감사하지만 그 보통 녹색 의제, 환경 의제는 보통 진보 정당에서 자라왔던 의제예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고 규제를 하면서 어떤 경제 성장보다는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의 보수 정당들도 기후변화 의제를 굉장히 관심 갖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보 관점으로 접근해요. 유럽의 보수 정당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50년이면 이건 정말 전 인류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북한 핵이나 북한이 우리의 실존하는 그 위기 안보지만 이 기후 변화도 또 다른 안보 상황이다. 그래서 안보적인 관점에서 보수 정당이 이것을 다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관점도 있고 이 기후 변화 의제는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EU나 미국이 탄소 국경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실현을 앞두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공산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유럽에서 생산한 제품과 이 아시아
아시아권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으면 탄소 배출량이 다를 거란 말이죠. 예. 그 탄소 배출량 EU가 설정한 그 적정선에 보다 초과가 되면 돈을 더 비용을 부과하겠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아시아권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재생에너지에 대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왔어요. 예. 북유럽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100% 있는 국가들도 많거든요. 예. 근데 아시아권은 석탄 발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석탄 발전은 탄소 배출이 많잖아요. 예. 똑같은 전기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아시아권 국가들은 탄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EU로 자국 내에 들어오는 것은 세금,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제도인데 이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산업이 망한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예.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맞아. 공산품들이 유럽을 갈 때 저희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우리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후변화에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이고 특히 아리백이 네.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대선에서도 아리백이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정말 제가 민주당보다도 아마 아리백 제가 청년 최고위원 하면서 네. 여러 차례 모두 발언에서 아리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알이 100개. 배다리에 2개. 네, 모르실 수도 있죠. 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정책 현안이 있고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모르실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제가 아리백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캠페인이거든요. 애플이나 폭스바겐 자동차나 이런 전자제품에 반도체에 굉장히 많은 협력업체들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재생에너지 100%로 협력업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협력업체 제품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언을 애플과 구글, 뭐 폭스바겐 글로벌 기업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뭐 SK 대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리백을. 네, 그리고 해야 또, 할 네.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이제 하청하는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그 하청이 끊겨서 예. 사업이 망하는 뭐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죠. 그리고 녹색 보수주의자라는 말이 사실 좀 크게 와닿는 게 사실 독일의 메르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왼쪽에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독일 내에서 본다면 보수잖아요. 그래서 녹색 보수주의자의 대표적인 격은 아무래도 메르켈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의 테르켈이 되겠다. 한국의 메르켈, 테르켈. 너무 띄워주시는 것 같다가. 아, 여기 올려치기 하는 방송이거든요. 천하람 후보 여기 나와서 제가 엄청 올려쳐줬어요. 좀 족잡함만 계속 보길래. 자, 좋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지 뭐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치권에서 좀 소홀히 하는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치를 하시면서 시련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시련을 많이 받죠. 상처도 많이 받고 특히 청년 최고위원 하면서 선배들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위선적으로 나온 아침에 한 말하고 점심에 한 말하고 다르고 네. 나한테 한 말과 다른 사람들한테 한 말이 다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의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결국 방법은 정치권에 저는 있다고 생각돼요. 정치권이 정신 차리고 이런 의제들을 접근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거긴 정치권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결국에 해법은 정치권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내 한 몸 희생해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테르켈이 돼서. 저는 제 이기심과 네. 제 공명심과 제 권력 욕심을 이 사회에 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아. 제 출세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제 출세보다는 관점은 이 공동체를 위한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그 예. 말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어떤? 어린 놈이 아, 벌써부터 출세하고 싶어가지고 저 벌써 선거 나왔다. 근데 그때는 좀 이렇게 피했던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사실 맞거든요. 출세 욕심 당연히 있죠. 누구나 정치인들 다.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는 있죠. 거고. 아니 회사 들어가서 승진 공부 왜 합니까? 승진 빨리 하고 싶으니까 승진하는 것처럼 맞죠. 누구나 더 좋은 여건에서 하고 싶고 그런 당연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 이기심과 제 출세 욕심 다 있는데 이것을 저를 위해서 쓰려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쓰겠다. 제 욕심을 공동체를 위해서 쓰겠다. 과감하게 말하고 후배 정치인들이 아마 이런 걸 똑같이 겪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과감하게 설명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이제 정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어쩔 TV 해라. 그죠? 좀 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어쩔 TV 내가 이거 출세도 하고 나라도 살리겠다는데. 아, 그럼요.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유권자와 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진지하게. 아니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진중하게. 네. 저는 3월 8일 전당대회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 총선에서 이기냐 못 이기냐는 앞으로 보수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의 역할에 따라가기 때문에 당원 여러분들께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얼굴로 지도부의 얼굴을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을 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히어로는 누군가에게 빌런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빌런은 누군가의 히어로일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가진 가장 큰 아름다움이자 가장 큰 추악함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용자쇼 앞으로도 빌런과 히어로 완충지대에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용태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